지금 시장에는 워시 트레이드라는 말이 돌고 있죠. 이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재무부와 연준이 맺었던 협정이 재현될지에 대한 문제도 월가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재현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지금 케빈 워시 지명 이후로 이 자산군의 움직임은 시장별로도 다르고 적어도 미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미증시 좋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케빈 워시가 이렇게 될 때 사실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인트라보다는 인터마켓 시장별로 달리 움직이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미국 증시가 떨어진 것은 워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어제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증시가 가민하게 반응했지만 사실 오늘 미국 증시는 케빈 워시 지명 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국내 증시에서 어제 가민하게 일부 사람이 얘기했던 트레저리 페드 어코드라는 단어가 얼마큼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독립성과 달러 위상을 강화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독립성 거래라는 독립성 문제는 4명의 후보들이 전부 독립성을 약화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독립성이 더 이렇게 강화를 하는 강화에 대해서 입장이 좀 강한 것이 케빈 워시다. 어제 또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근데 이제 독립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마치 독립성을 가장 이상적 수준에서 이렇게 강화하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제도 분명히 이제 합리적이지만 다 4명이 못하다. 그중에 상대적으로 낫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4명의 후보 중에 독립성을 좀 이렇게 중시하고 달러 위상을 강화하다 보니까 탈법정 화폐 거래는 이렇게 완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속 가격은 샤프 풀백 현상, 갑자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근데 이것은 진정되면서 그러나 일부 사람의 얘기처럼 어제 이제 기금속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영끌해가지고 체리피킹, 영끌해가지고 이때 돈 벌 때다 해서 이렇게 일부에서도 그렇게 추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거 하지 마십사 하는. 근데 계속해서 금값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샤프 풀백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둔화되긴 하지만 하락세는 지속하는 거다. 오늘 은 가격이 올라간 것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그동안 한 35%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2% 올라가 베이스가 낮았는데 2% 올라가는 게 몇 프로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높은 수치에서 2% 올라가면 많이 상승폭이 크겠지만 30% 떨어진 상태에서 2%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기금속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거다. 일부의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트래피킹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저가 매수 이번에 돈 벌 기회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레버리지를 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는 레버리지 친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발생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되죠. 역시 4명의 후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한 법정 통화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강조하지 않은 측면에서 달러 가치가 강세돼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97 레벨입니다. 이 97 레벨도 아직도 달러 약세 국면입니다. 이전에 95 레벨대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 직전에 110에 비해서는 여전히 달러 약세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는 회복되고 있다 하는 표현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시장 영향을 좀 과민하게 받았다면 이 과민성이 좀 길게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대목일 텐데 어떤 부분 살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코스피가 5천 가기 이전서부터 그동안 코스피를 많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5천 가기 직전서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스프레드가 필요하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면 5천 이상 올라가면 그만큼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남은 코스피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닥 비상장업종으로 이걸 펼치려고 했다. 이게 정책적으로 좀 빨리 돼야 된다. 왜냐하면 특정 종목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완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코스피가 5% 그야말로 오늘 신문 보면 검은 금요일 월요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문이 이렇게 부한해동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일면 톱의 제목의 검은 월요일과
잠시에 시작되는 코스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지금 야간 이 선물 시장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워시가 독립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레저리 페드 어코드라는 1951년에 이게 나돌았습니다. 이건 독립성을 대단히 강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조치입니다. 이런 과거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현상인데요. 참고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워시가 독립성을 중시하는 것은 4명의 후보가 전부 독립성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제도 이제 누누이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독립성 강화 부분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1951년에 트레저리 페드 어코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요건 이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QT를 강화시킨다. 양적 기증을 지속시킨다. 해서 유동성이 급감하니까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장 마감 돼 갈수록. 근데 요 QT도 어제도 이제 그 원인을 설명드리면서 요걸 좀 오해 소지가 국내 언론에서 이것을 좀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된다. QT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QE에 의해서 수급 꺾기 현상 같은 기대 인플레를 꺾이지 못할 때는 금리를 낮춰봐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워시가 주장하는 것은 QT는 기대 인플레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QT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금리 인하를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게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QT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던 배경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그 문제에선 케빈 워시는 금리를 내린다. 여기 한다. 근데 QT를 지속시켜 달라 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를 차단시켜서 금리 인하 효과가 볼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다 하는 어제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자, 독립성을 강화한다. 지금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마리나 에클스랑 아주 굉장히 갈등을 빚었거든요. 친구가 똑같죠? 그래서 워시는 독립성이 마리나 워커스보다 강한 건 아니거든요. 예.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지금 트럼프와 경우에 따라서는 파월 간의 갈등 그리고 케빈 워시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독립성이 강조한다, 케빈 워시가 강조한다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1951년 트레저리 페드 어코드라는 체계를 낼 수 있을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의 한국 증시가 이 문제 때문에 과민하게 떨어졌던 것은 이렇게 잘못됐다. 오늘 아마 코스피는 모르긴 몰라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보다는 되돌림 차원에서 코스피가 상당폭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독립성 관련 문제로 언급을 해주셨던 1951년에 이 연준과 재무부 간의 협의, 이 어코드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네,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아죠. 왜냐하면 1951년에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마샬 플랜에 의해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돈을 썼는데요. 마샬 플랜에 의해서 재무부 사이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예. 이 워 펀드다. 전쟁 국채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에 6.25 사태가 발생했죠. 6.25 사태도 미군이 한국의 국방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다 보니까 재원이 지출이 많았습니다. 단일 국가의 이렇게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실 그 국채 발행의 주무부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 재무부입니다. 지금 전쟁 상태니까 워펀드 전쟁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이 소유가 누가 전쟁 국채를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사줘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사줘야 되는데 마리나 에컬스의 당시의 페드 의장이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펀드 살 수가 없다. 근데 이 욕심이 많은 트루먼 대통령은 사실 그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욕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역시 욕심이 강한 사람인데요. 전쟁 시에는 이렇게 욕심이 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똑같죠? 트럼프. 국가를 살려야 연준이 뭐냐? 무슨 물가 안정이냐?
자, 국채를 사줘라, 전쟁 국채를 사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연준과 마리너 에커스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을 강하게 압력을 넣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1선 지금처럼 2012년에 고용 창출의 목표를 도입하기 전에 제1선 목표 그때 당시에는 물가 안정만이 페드의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야, 트루먼 대통령 당신 입장대로 전쟁 국채를 발행해서 막 쓰면 재정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인플레 누가 막느냐? 그럼 마리너 에클스 입장에서는 자, 이 양반 입장에서는 뭐냐면 독립성 중시하고 물가 안정 의지가 강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반발. 근데 트루먼은 압력이 강하니까 독립성 훼손 문제가 되죠. 어떻게 풀어가느냐? 결과적으로면 미 연준과 그다음에 페드 간에 사실 어코드 문제가 돼서 트루먼 대통령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그것이 사실 페드가 훼손 우려, 트루먼에서 훼손 우려가 되고 있는 독립성을 확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자, 돈을 풀어가면 주가가 전쟁 인플레에서 주가가 좋은 상태에서 독립성이 강화되니까 뭐냐?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제 그런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근데 독재의 야망이 강한 사람은 누가 방지했을까? 라스트 리조트를 누가 방지했을까? 국민인데 전쟁 시에는 국민의 힘이 적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재무부와 연준 간의 연계해서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해서 사실 연준의 독립성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전쟁 인플레가 전쟁 국채가 발행하지 않고 전쟁 우려가 받지 않으면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기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재무부와 페드 간에 사실 서로 어코드가 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회복된 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1951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유사점이 더 눈에 띄는데 트럼프 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도 워펀드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초에 바이든 정부가 내터는 경제 상황이 비상 국면이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떠냐? 비상 국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사실 연준과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공황이니까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 대공황 1930년대 같은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비상국면 상황을 감안해서 처음으로 나왔던 조치가 작년에 집중됐던 관세 조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IIPA에서 상호 관세 부과가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차 말씀드리면 IIPA는 비상국면에 실시하는 관세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제정됐지만 비상 상황 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경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이 바이든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2% 내동겼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무슨 지금의 경제 상황이 비상 국면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게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IIPA에서 비상 국면에서 관세 정책이 나왔던 그 부관이 결국 법원의 최종 판결, 라스트의 최종 보류가 이제 결국은 법원이니까 법원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1심과 2심과 모두 지금의 비상 국면이 아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판결이 위법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된 거죠. 넘어갔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빠르면 이번 주에도 이게 판결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위법 판결이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국면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나머지 재무부라든가 그다음에 페드는 어떤 상황이냐. 결국 파월이 두들겨 맞았습니다는 파월 입장에선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의 이 비상조치 가운데 하나인 관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죠.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연기됐던 이 대법원 판결 경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때 과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이게 주목될 부분이라고요? 네, 원래 대법원 연방 판결은 작년 10월에 나와있죠.
계속 연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까지는 사실 이것이 연기된다. 근데 이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다른 관행의 판결들이 쭉 있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계속 지연돼서 다른 판결들을 연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빨리 취임 1주년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판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지금 미국의 법조계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사이에 또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가져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 지금 대법관이 9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 비율이 6대 3입니다. 막판의 변수입니다.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이 트럼프를 옹호해 줄 것이냐, 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정치로 판단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죽는 겁니다. 왜냐?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라스트 리조트, 최후의 보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보류가 법률에 의해서 또 법률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대법관의 경륜에 의해서 정치적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조차도 트럼프의 손을 집어준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란 끝에 케빈 워시를 차기 지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독립성을 중시로 한다. 트럼프의 갈등 소지가 있다. 근데 이 케빈 워시가 독립성도 4명의 후보 중에서는 다 못한 사람이지만 그중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등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독립성 문제로 인해서 중간선거 패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4명의 후보 중에 케빈 워시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 드는 작품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금리를 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베스트 솔루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면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의장을 독립성 훼손되거든요. 그것이 중간선거에서 표준화 되니까 세컨드 베스트를 채택했던 것이 케빈 워시입니다. 그래서 갈등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케빈 워시가 오더라도 트럼프는 흔들리기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케빈 워시를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장 경제에 죽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의 경제 상징인 민주주의와 경제체에서는 독립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를 죽인다 하는 대법원의 독립성 훼손 문제는 결국 누구 할까? 보수성의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의지와 관계없이 양심 선언하는 게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고 이번에 관세에 관련해서 최종 판결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해서 대법원의 독립성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영준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케빈 워시가 독립성을 강조한다 하니까 2026년판 미 재무부와 그다음에 연준 간의 어코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근데 1951년 때 상황을 보면 독립성 강화가 길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독립성 강화는요. 길게 보면 1930년대에도 루즈벨트에서 독립성이 약화됐죠. 전쟁 시니까. 그리고 대공황의 징치의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연준은 죽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마셜 플랜이고 6.25 사태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몇 년간? 결국은 25년간에 걸쳐서 독립성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와 그다음에 연준 간의 연대에서 독립성 확보 문제가 됐다. 연준 역사상 독립성 확보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뭐냐? 증시는 재정 인플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독립성이 25년에 강화되니까 주가는 악몽이 되는 거죠. 지금 뭐냐? 1951년판 재무부와 연준 간의 연대가 2026판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악몽이지 않느냐 해서 어제 코스피가 5% 가깝게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대법원이 백악관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하면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재무부와 연준이 따라가야 하는 어떤 국가 자본주의적 시나리오가 더 대두가 되는 셈이겠죠. 국가 자본주의, 국가 독점주의라는 표현은 트루먼 당시에 나온 겁니다. 예. 1951년.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트루먼이 재무장관을 했고 임명권이 트루먼이 했었던 페드 의장 간에 자 트루먼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들이 연대해서 페드의 독립성 그리고 재무부는 재정정책만 독립하고 페드는 물가 안정에 주력했다 하는 그런 측면의 연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취입세 보조금에 인텔 인수 문제로 국가 자본주의가 제기됐죠. 이건
더 강하게 얘기하면 국가 독점주의입니다. 그러면 국가 자본주의는 자 국가가 지분을 인정해서 민간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국가 자본주의죠. 근데 만약에 재무부와 연준 간에 연대가 없이 트럼프의 압력을 일방적으로 일통선언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재무부와 연준 간은 한몽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루먼 당시에 국가 자본주의가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국가 자본주의의 책임져야 했던 트루먼은 오로지 자기의 정권 연장, 포피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트럼프노믹스는 애초대로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정 수입은 이렇게 국가 디폴트가 우려가 되는 데를 불구하고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레포 곡선 토대로 해서 감세 정책, 표심만 얻으면 된다. 내가 모든 걸 독점했으니까 표심만 얻으면 감세 정책. 그리고 재정 지출은 지금 비상국면이니까 빈대서 더 쓰자. 현대의 통화라는 얘기도요. 이게 트럼프노믹스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본다면 자 트럼프가 견제 능력이 없을 때는 재무부와 연준 간의 한통속이 돼. 그리고 표만 생각해서 표심만 가는 레이거노미스 누가 견제할 것이냐. 그러면 과거 트루먼 당시에는 재무부와 연준 간의 연대에서 각자 하자. 재무부는 재무부의 원래 이치대로 재정정책, 그 다음에 페드는 페드에서 통화정책, 이거에서 이것을 최후보력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2026년만 재무부와 그 다음에 연준 간의 어코드에게 나올까 하는 것은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그러면 재무부가 재정정책하고 페드가 통화정책만 관장을 하고 이거 좀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그때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1957년 느닷없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부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시선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 흐름 읽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좀 거론되었던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한테도 시사점이 있다고요? 네,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맥을 같이 하는 얘기죠. 국가 동점일 때는 우리가 샘 올트먼의 이런 기본소득 실험 문제 이것을 자 트루먼이 모든 걸 관장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모든 것을 자기 사익적인 측면에서 이용했을까?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하겠을까? 하는 측면에서 샘 올트먼의 기본 소득 수렴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샘 올트먼 AI입니다. 그리고 다른 빅테크 업체들, 오너들 보면 또 우리나라의 오너들 중에 고객들은 돈 갖다 줬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게 오너의 수익입니까? 모든 수익입니까? AI라든가 빅테크가 뭐냐? 샘 올트먼의 기본적인 다 소득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야 됩니까? 자, 트루먼이든 그 다음에 트럼프든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됐습니다. 모든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똑같은 거죠. 그게 뭐냐?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군 콜롬비아의 이렇게 비커 삶은 개구리 신드롬과 같은 비커 실험과 똑같습니다. $100 지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런 사태가 있죠. $100 지원해주지 않는 게 보조금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실험은 쾌락 적응 효과만 나타난다. 유명한 히도닉 어댑테이션. 줄 때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줄 때만 바뀐다. 그러면 비탄감이라든가 저소득의 지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냐? 줄 때만 주니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면 더 썼으니까 디폴트 위험만 더 증대되는 거죠. 이게 유명한 히도닉 어댑테이션, 쾌락 이렇게 이 쾌락 적응 현상입니다. 권력력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거 쓰겠죠.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츠, 마크롱 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할 위기는 뭐냐. 경제지표 괜찮습니다. 근데 재정이 막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는 피스컬 크라이스, 재정위기가 발생한다. 지표는 좋은데 펑펑 세대니까 재정이 디폴트가 되지 않느냐 해서 재정위기가 경고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의 해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면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51년과 지금이 좀 닮아 보이는 이유, 월가에서 그런 얘기들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을 비상국면이라고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을 텐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염두할 만한 부작용 같은 건 없겠습니까? 네.
지금이 비상국면이라면 트럼프가 모든 것을 강조한다면 거기 사익 추구에서 나오는 부작용들, 견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작용 누가 감당했을까? 그러면 자,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레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근데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책임지겠습니까? 청구시켜야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청구시키는 겁니다. 파월이라든가 청구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자, 당신이 써가지고 인프레가 발생하는데 주무부선 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고민이 지속되고 갈등이 지연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노믹스의 근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관세 인프레 증가, 감세 인프레 증가, 뉴딜 정책 인프레 증가. 그래서 뭐냐 올해 하반기에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너무나 1951년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파월은 이것을 견제해야 된다. 근데 당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나가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비닛이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4명의 후보에서 독립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성 훼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베스트 솔루션에서 독립성 훼손 문제가 없다면 저금리 1% 의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케빈 해색과 같은 대lem이 되는데 이 문제가 독립성 문제가 되니까 그중에 괜찮은 나은 캐비닛을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비닛은 친 트럼프 인사라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될 거다. 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워시 입장에서는 대인프레가 발생한다. 아무리 트럼프가 인상하더라도 결국 이 트러스 쇼크 포비아 스프레드, 아마 트러스라는 영국의 예. 이게 총리, 이 문제가 우려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6월 정식 시험위에 금리 인하 가져갈 것이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계속해서 압력해 트럼프 독립성 훼손. 그러다 보니까 트레저 페드 어코드 체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달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뭐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중을 하듯이 미국 경제의 상징이다 하면서 재무부와 연준 간의 연대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받아들일까? 비상국면이 아닌데도 비상국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비닛이와 스콧 베센트는 과거 당시의 재무장관과 마리노 에컬스 같은 이런 사람일까? 마리노 에컬스는 독립성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물가 안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캐비닛은 물가 안정, 그 다음에 독립성의 문제에 중시하는 것은 4명의 후보 중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주가를 많이 떨어졌던 1951년 페드가 독립성 강화될 때는 양적 긴축이 추진되면서 금리 긴축적으로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면 뭐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스콧 베센트와 케빈 어시는 트럼프의 의혹만 트럼프의 손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1951년과처럼 미 재무부와 페드 간의 연계 움직임, 어제 코스피에 5% 떨어졌던 이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섹터별, 시장별로 증시에 캐비닛이 미치는 영향이 적고 오히려 캐비닛이 직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오늘 코스피가 어제 감인 반응의 부분에 대한 강한 반등이 있지 않겠나. 이게 야간의 선물 시장에서 나타난 움직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들을 보니까 좀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